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대선 유튜브 조사분다의 박상원입니다. 오늘 녹화 시점 기준으로 대선이 12일 남았고 사전투표 기준으로 7일,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점점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21대 조기 대선. 오늘도 부산일보 정치부 에이스 중에 에이스 이현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정신이 없네요, 진짜. 대선 요번에 뭐 우리가 흔히 정치부 기자들이 대선을 치러봐야 이 정치부 기자들 한 번 더 점핑 된다. 두 번째죠 대선. 이렇게 빠르게 두 번을 치르게 될 줄 몰랐죠. 이제 점점 고수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 고수로. 예. 지난번에 나온기 기자하고 이제 우리가 방송을 했는데 보셨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첫 방송 때 우리 이현철 기자가 정리하기는 이번 대선의 이 시작 전에는 5-3-1 이재명 대략 50%선 김문수 30% 이준석 10%였는데 대선 시작일 기점으로 5-4-1로 바뀌는 양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나온 기자는 다시 이게 부산말로 빠꾸또가 돼서 백도가 돼서 5-4-1이 5-3-1로 가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렇게 또 했습니다. 예. 물론 나 기자의 여론조사 이 이야기는 그 1차 TV 토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변수가 반영이 안 된 조사였습니다. 네. 그 조사에서 한 일주일 정도 캠페인을 치렀는데 5-3-1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자 최근 조사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박 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한동안 이재명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달성했다는 여론조사들이 쏟아졌어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주목됐었던 대목이 ARS,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랑 전화 면접 둘 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과반을 달성했는데요. 그러니까 ARS랑 전화 면접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ARS는 그냥 기계 소리 들리는 것이고 그렇죠. 전화 면접은 이제 사람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사람이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 지지율 약세 보이는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표명하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주 열성 지지층이 아니면 그렇죠. 이른바 샤이 보수층을 잡아내기 어려운 게 전화 면접인데 전화 면접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 과반을 달성했다라는 조사들이 한동안 나왔습니다. 네, 거의 쏟아졌죠. 그런데 1차 토론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이후에 진행된 조사 특히나 오늘 이제 리얼미터에서 따끈따끈하게 여러분 화면으로 아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예,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 예, 이재명 후보가 48.1%를 기록했고 반면 김문수 후보는 38.6. 10% 안으로 들어왔네요. 그럼 두 후보의 격차는 9.5% 포인트까지 좁혀진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이 이준석 후보가 9.4까지 올랐습니다. 그 말인즉슨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얘기는 나중에 할 테지만은 만약에 이게 단순 범보수 후보의 지지율 합계를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온기 기자 시점에서 5-4-1이 5-3-1로 갔는데 다시 이현철 기자 시점에서는 5-3-1로 좁혀졌네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5-4-1로 10% 안쪽으로 들어왔다. 예. 왜 이래 좁아진 어떤 모멘텀이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번 조사에 반영된 절대적인 영향은 TV 토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TV 토론회 뭐 지난번 화에서 나온기 기자랑 많은 대화를 하셨지만 이제 그러니까 토론회에서 호텔 경제학, 이제 호텔 취소해도 뭐 경제는 돌아간다부터 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극단적 예시고 남이 얘기하면은 극단적이다라고 조금 양면의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일단 숫자를 놓고 보면 나온기 기자랑 제가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현상 유지 전략을 택해야 할 때 이재명 후보는 침대 축구를 했는데 그렇죠. 토론을 잘했다기보다는 전략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본다라는 게 우리 평가였는데 통계를 놓고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죠? 실제로 여론은 이 후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가 되는데 이게 여론조사를 권역별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 아까 말씀드렸던 10% 하나 좁혀진 조사를 보면은 부산, 울산, 경남 일종의 뭐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캐스팅 보트 지역일 수도 있죠. 여기서 김문수 후보가 14.2% 포인트 올랐고 부울경에서 근데 이재명 후보는 14.7%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거의 30% 정도 확 차이가 났네요. 거기다가 호남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민주당 텃밭이죠.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는 7.5%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4.8% 포인트가 올랐는데요. 이게 아마 토론회를 본 유권자들의 반응이 아닐까라고 점쳐진 대목입니다. 역시 그 대통령 선거의 꽃은 TV 토론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도 한번 기회가 되면 후보들 모시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데미지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다, 그죠, 이게는? 여기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호재라면 호재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뭐 시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탈당. 그렇죠. 탈당을 했고 출당은 아니죠. 탈당이죠. 예, 탈당이죠.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네가 온나 하와이. 예. 우리 김재식 의원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뭐 돌아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일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줬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찌됐든 뭐 지원 유세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점들이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됩니다. 우리 저 지난번에 이현철 기자 얘기에 의하면 여론조사 추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뭐 빅데이터 상도 좀 살펴봐야 된다 했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3등인 언더닥 이준석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 직후 18일 오후 10시에 이제 이준석 후보 관심도 지수 구글에서 검색된 양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100이라고 치면은 이재명 후보는 59, 김문수 후보는 43인데요. 더블 스코어네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의 이준석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정치인들 사이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기 부고 외에는 기사가 뭐라도 나는 게 낫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와글와글은 그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 1등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1등 하면 뭡니까? 지지도로 이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왜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온라인 검색을 분석할 때 좀 기법이 다양한데 이게 부정 검색 세세하게 분석을 한다면 부정 검색어랑 긍정 검색어, 연관 검색어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제 실제로 여론 추이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해야 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더독인 이준석 후보한테는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관심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석됩니다. 1차 대선 TV 토론에서 어쨌든 관심도는 이준석이 제일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좀 데미지가 있었다. 예,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조금 올랐다. 근데 TV 토론인지 아니면 뭐 홍준표 한동훈 영향 때문인지 어쨌든 자 조사 결과가 지금 이제 드디어 요동치고 있다, 그죠? 맞습니다. 진영 결집도 보수 진영에 서서히 일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까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 아까 얘기한 최악의 상황은 막았고 특히나 이제 사전투표 일주일, 본선거 12일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니까 아무래도 흩어졌던 보수가 모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일정 정도 보수 진영의 집토끼 결집 현상이 보인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 빅데이터 상의 이준석이 압도적 1위다. 그러면 자, 이제 사랑해요 이준석이 나올 시점이 됐는데 무슨 시판 들고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쫄쫄 따라간 화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사진 띄워 주실 텐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참 아이러니하죠. 저게 아마 이준석 대표 캠페인이 대학교 가서 학생들하고 교내 식당에서 학식 먹는 거죠. 맞죠. 그걸 쫓아갔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참 그림이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림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서로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던 두 사람인데 이제 이준석 후보를 찾아간 게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노원에서 두 분 다 첫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맞붙었죠. 그렇죠. 맞붙었고 여의도에서 뭐 있었죠. 그게 사실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핵심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식당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안철수 씨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식사는 아니고 옆방에 따로따로 먹고 있는데 그렇죠. 기자들이랑 먹고 있는데 밥 한 그릇 먹고 있는데 하여튼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죠.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여의도 밥집 가보면 칸막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옆방 소리 다 들립니다. 다음에 여의도 식사할 일이 있으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랬던 두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 첫째 주자로
이준석 후보에게 구애를 던졌습니다. 중매쟁이로 나섰네요. 예. 그럼 뭐라 했답니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은 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뒀는데요. 단일화가 생각이 없다면 만났겠냐 이런 뉘앙스였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역시나 본인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동생, 친윤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와. 오면 될 거야 하는데 이준석 후보의 속마음은 형이 막아준다고 내가 형을 모르나 뭐 이런 얘기 아니겠나 싶은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 중매쟁이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 기자님 미혼이시죠? 예, 저는 아직. 근데 만약에 굉장히 싫어하는 선배가 중매를 쓰겠다 하면 뭐 별썩 나가고 싶지 않겠죠. 중매자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예. 안철수 의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매인지 아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제 중매쟁이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안철수 후보만 중매쟁이를 자임했습니까? 아니면 또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 여의도에 있는 하고잡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김용태는 친하니까. 예, 뭐 천하 용인이기 때문에 진작에 많은 메시지를 내놨고 특히나 어제 네. 21일이죠. 네.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이준석 후보 이름을 꺼냈는데요. 네. 특단의 대책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다. 그 전에 기자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는 비책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특단의 대책을 드디어 깠네요. 그게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라는 거죠. 단일화다. 예. 아니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신랑이 직접 신부한테 구애를 하기 시작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응답은 없고 오늘 방금 이준석 후보가 뭐랬냐면 방금 뭔 얘기가 떴어요? 대선 당일까지 전화기를 꺼놓겠다. 모든 전화를 차단하겠다. 중매 사절이네요. 전화하지 마라. 중매쟁이 전화하지 마라. 예. 또 신랑 본인도 전화하지 마라. 아무도 하지 마라. 안 할 거다. 그럼 이준석 후보 연락은 무슨 수로 합니까? 이제 비공식 루트를 찾든가 이제 목마른 사람의 우물을 파야겠죠. 이 재밌는 장면이네. 뭐 어찌됐든 이준석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분일 것 같은데 이번에 비상계엄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재판장에 나온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화를 보러 가셨답니다. 영화 이 와중에 그 영화 제목은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건데 저 지금 화면에 나온 분이 전한길 씨죠. 예, 전한길 강사랑 환하게 웃고 계시네요. 네.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여러분 영화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이제 보러 갔다 전한길 씨와. 하하. 국민의힘에서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비상계엄의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부정선거를 이야기를 했었죠. 부정선거 뭐 핑계를 댔죠.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그 선을 긋고 이제 내란 프레임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선거 좀 치러보려 하니까 다시 또 똥볼을 차는 대통령 때문에 지금 속이 많이 쓰릴 겁니다. 뭐 속쓰리단 얘기를 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당 내에서는 거리두기에 나선 분위기인데요. 이 영화 관람에 대해서 기자들이 신동욱 수석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떠냐? 신동욱 대변인도 언론인 출신이죠. 그렇죠. 어떠냐 하니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자연이다.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선을 건다고 그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의 일정에 대해서도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라면서 끝까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논평은 적절치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참 피곤하고 곤혹스럽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거기다가 또 언론인 출신 박정훈 의원이 또 뭐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격했다고요. 이게 친한계 친윤계 갈등이 아직 조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박정훈 의원이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은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 야유가 쏟아진다. 그러면서 선배 의원한테 좀 이례적으로 염치가 없다. 염치가 없다. 야, 세겠네요. 센 멘트까지 나왔습니다. 같은 당 초선 의원이 원내대표한테. 예, 그렇죠. 국힘당 좀 뭔가 여론이 반등급선을 그린 때 또
엑스맨이 등장을 해서 또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자살골 참 이게 안 먹어야 되는데 이 엑스맨이 지금까지 봤을 때 민주당은 의외로 좀 거기도 그 입센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엑스맨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큰 설화는 없습니다, 민주당에. 뭐 크진 않았지만 작은 구설 정도 있었죠. 우리 그 김문수 후보랑 이름이 같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그때? 그때 뭐 애기 놓으면 뭐 가산점 준다. 그렇죠. 해서 반발을 좀 샀죠.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국민의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정말 어렵사리 한동훈, 그러니까 지난번 경선에서 2위를 했죠. 그렇죠. 2위를 했고 하여튼 한동훈 대표가 어렵사리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 스케치 좀 한 게 있으시죠?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부산을 항상 찾을 때마다 사랑한다. 부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침묵을 깨고 뭐 침묵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은 공개 행보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대선 이제 캠페인에 합류를 했네요. 그렇죠. 지원 유세 첫 장소가 부산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도 조금 뒷맛이 깔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개헌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극우 유튜버와 극우 세력들의 휘둘림에서 당을 구해낼 것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말을 했거든요. 자, 일단 따져보면 개헌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저 반윤석열이다. 그렇죠. 당은 내가 생각하는 보수당은 그 다음에 극우 세력들하고 거리를 둔다. 예. 이 얘기가 앞서 전제니까 자기 얘기네요, 이건. 그렇죠. 아무래도 지원 유세라는 색이 좀 바란 게 아닌가. 김문수 후보보다는 자신을 부각하는 데 조금 주력이 됐던 유세였다. 주인공은 김문수인데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가 재밌는 게 유세복에 후보 이름이 없는 거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다양한 해석이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김문수가 후보면 김문수 이름 달고 나와야지. 한동훈 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후보 교체 뭐 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 때문에 후보 이름을 박을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듣기에는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좀 옹색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선거운동원들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어디 우리 국제시장 가도 한벌 빨간색으로 이름 박는 거. 한 10분이면 만들 것 같은데 뭔가가 아무튼 이게 좀 화학적 결합 내지 한 마음으로 캠페인을 한다는 느낌은 썩 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의 유세 합류, 부산 첫 유세 달콤한 맛이었습니까? 짠 맛이었습니까? 쓴 맛이었습니까? 무슨 맛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김문수 후보였다면 상당히 씁쓸한 유세가 아니었을까 씁쓸한 유세다. 싶습니다. 달콤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름도 안 박힌 티셔츠에 탄핵 세력 반대, 그렇죠. 뭐 극우 반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호구 얘기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지는 그거예요. 본인 지지층들이 김문수 후보를 이제 돕겠다고 한 전 대표가 나서자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왜 돕냐, 배할도 있냐 없냐 그러면서 호구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 본인이 마치 희생자인 듯한 프레이밍을 가져가려는. 우리 뭐 조폭 영화 이런 거 보면 내가 호구로 보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죠. 네. 이제 쓴맛이 이현철 기자 말이 맞는 거야. 쓴맛 씁쓸하겠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좀 흔쾌히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고 저 이재명 후보 얘기 좀 돌아가 보면 저도 대선을 뭐 여러 대선을 봤지만 방탄유리는 처음이에요. 방탄유리가 등장했다. 자, 뭐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방탄유리가 왜 등장했습니까? 소장님 이야기대로 우리 헌정사 최초가 아닐까 싶네요. 정치인이 방탄유리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뭐 이승만 이럴 땐 잘 모르겠고 뭐 하여튼 우리 87년 체제 현행헌법 체제에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트럼프 유세 때 한번 봤죠. 실제로 총 맞고 난 이후로는 이제 방탄유리 안에 들어가서 하긴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재명 후보 방탄유리가 많아졌는데요. 원래 3개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제자로 5개가 됐습니다. 이제 다 둘러쌌습니까? 꽁꽁 싸매고 이제 계시는 거. 이게 뭐 실제로 뭐 이렇게 그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청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 위협에 대해서 뭐 나온 얘기는 있습니까?
경찰에서는 공식 입장은 유의미한 첩보는 없었다라는 건데 이게 참 이재명 후보가 이러는 게 보통 민주당 의원들이 제보를 받았다라는 논리로 경호 단계를 높여달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지층한테 좀 긴장도를 확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다, 그죠? 뭐 실제 유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지지층들은 우리 이재명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결집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국가 지도자로서는 이게 조금 올바른 행동일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인도가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선거는 정치의 꽃이니까. 그렇죠. 선거의 한 가운데 이 방탄유리는 뭔가가 선거 전략상의 의도가 100% 없다라고 저는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있다고 봅니다. 100% 있다고 보신다. 예. 시원해서 좋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 최소한 예. 지지층의 대세론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그렇죠. 지지층의 긴장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코스프레적 요소도 분명히 있다. 그렇죠. 뭐 이거를 국민의힘이 놓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반격을 할 텐데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보란 듯이 총 맞을 일 있으면 총 맞겠다. 시원하게 이제 한국에 총이 있습니까? 뭐 있다네요. 그때 뭐 민주당 앞에 비비탄 총도 있고 뭐 여러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반대 이미지를 갖고 하기 위해서 경호인력을 축소하고 나섰습니다. 축소를 했다. 예. 그래서 멘트를 보면 저는 방탄 유리가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라면서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도 보면은 시민들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스킨십을 더 넓히는 일일이 손을 만지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우리 방송 때 요 부분도 조사를 보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선거 전략의 운용과 떼서 순수하게 방탄유리 100% 순수한 의도로 총 맞을 수 있으면 총 맞겠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어쨌든 선거의 어떤 그 후보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또 쟁점이 된 아주 특이한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뭘 하나 막은 게 또 있다면서 방탄으로만 막는 게 아니고 또 뭘 막았습니까 또? 이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이슈지 않을까 싶은데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국회의원 중에 최연소거든요. 90년생이죠. 막내입니다. 그리고 저 천하용인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 이준석 후보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분은 뭐 후보도 아니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입니다. 그렇죠. 뭐 당 대표라고 봐도 원내대표는 있지만 그렇죠. 과언이 아닌데 우선 참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평론을 해서는 안 되지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면 젊은 정치인이 과감하게 그 자리를 그렇죠. 좀 메워줬어야 되는데 뭐 그 부분도 스텝이 좀 엉켰죠 그때. 김용태 위원장이 이제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후보와 다르게 악역을 좀 맡아서 쓴소리를 하고 그렇죠. 해주는 포지션을 의도했던 것일 텐데 흑기사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배우자 토론을 제안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부분인 거죠. 국민들은 뭐 김건희 등등 해서 배우자들을 뭐 국민의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아무래도 그런 거지 않을까요? 우리가 선출한 사람은 대통령이지 그렇죠. 영부인을 선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도자의 부인으로서의 행보,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 수준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김 여사나 지금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 같다고. 김용태 위원장이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다. 이건 똥볼인데 너무 젊은 정치인이 정치적 상상력이 생각 밖으로 좁다. 이렇게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토론 하자.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난치냐? 정치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장난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 뽑지 대통령 와이프 뽑냐 뭐 이런 건데 와이프 없는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인데요. 총각 후보의 반응을 보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쇼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김문수 배우자 TV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으니까 개혁신당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있는 사람들은 제발 선거를 이기기 위한 그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아무 말도 않지 하면서 지금 선거 이기겠다는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제발 스스로 작전이 안 나오면은 돈 주고 컨설턴트를 쓰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힘의 망상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시기 때부터 스스로 뭔가 전략을 짜는 것에 계속 실패해 왔거든요. 지금 계엄 정국이 터진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뭐 윤어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시간 낭비해오다가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지금 2주도 안 남긴 시간 속에서 또 시간 낭비하겠다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태 위원장은 이준석 후보한테 좀 친하니까 또 그렇죠. 저 김용태의 형님이 이준석이니까 혼이 좀 나기는 나야겠습니다. 이번에 이 대선 경험을 통해서 김용태 의원도 좀 많이 배우고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후보도 후보지만 또 부인들 간의 전쟁도 있습니다. 예. 이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 이 부인이죠.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하게 공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 의혹을 가지고 정면 겨냥한 것처럼 네. 법카를 따로 개인이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라면서 이 최근에 이제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는 배현진 의원한테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처주세에 그랬죠. 김문수 했다가 후보가. 한번 시겁을 하셨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 소리 했다. 젊은 세대들 이런 거 말 싫어한다. 하지 마라. 라고 이것도 일종의 내조일 수 있겠죠. 내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열심히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대외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미디어 노출 빈도도 굉장히 늘리고. 훨씬 높죠. 그러면 뭐 재판도 받고 있는 김혜경 여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고 있고 2심에서도 벌금형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식 스케줄 자체를 기자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김혜경 여사의 일정을 취재하려는 기자들한테 당에서는 조금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노출 빈도를 최대한 줄이겠다.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 김문수 후보의 부인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노출 빈도를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노출 빈도를 줄이는 좀 상반된 전략을 피우고 있다. 네. 국회에 아까 김용태 의원이 최연소 의원이라면 최고 연령이 높은 의원 박지원 의원 요즘 약방에 감초신데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뭐라고 한 말씀 또 하셨습니다. 젊은 의원이 조금 실수를 했다면 최고 연세 드신 박지원 의원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또 옹호를 하신다고 누구 옹호를 했습니까? 김혜경 여사를 이제 옹호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다정다감하고 이희호 여사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희호 여사가 동급이다. 이게 참 저는 이희호 여사님 잘 몰라가지고 김혜경 여사랑 비슷한지 잘 아십니까? 뭐 그 좀 거시기한 얘기인데 역시 이게 지혜가 쌓이는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잔수가 늘어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박지원 의원도 참전하셨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연칠 기자 너무 대선 때 고생 많으신데 반드시 이준석 후보 단일화 내기를 이기셔서 제가 소맥을 사도록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얻어먹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